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작품은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죠? 70년대생인데 1993년에 벌써 서울신문 신춘문에 붉은 닷이 당선되며 작가의 길에 들어섰고요. 이때부터 진중한 문장과 웅숭 깊은 세계인식으로 등단일에 일찌감치 4세대 한국문학의 기수 중 한 명으로 지목받아 왔다고 합니다. 이후 2005년 몽고 반점으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이후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한강을 만난 것은 2005년 발표된 몽고 반점과 2011년 발표된 히라버 시간입니다. 둘 다 몽롱하고 나른하고 그러면서도 쓸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제 인생의 책 소년이 온다, 그리고 제주도 4.3 항쟁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로 작가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된 한강의 장편소설입니다. 저는 소년이 온다를 지인들에게 소개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소설사는 소년이 온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실제 소설을 읽다 가슴이 벅차 책을 덮고 서성이다 다시 읽고, 책을 읽다 또 책을 덮고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책은 아니었지만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행간의 의미도 함축적이었고 상징성도 아주 풍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연필로 밑줄 치며 정독하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줄거리 중심의 서사로 읽으면 작가가 전달하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 번 읽었지만 아직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작품들은 소설도 영화도 드라마도 참 많죠. 그런데 저는 이 소설 소년이 온다를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 광주 항쟁에서 남겨진 자들의 아픔이라고 읽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제 인생에서도 한 분기를 나눌 만큼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80년대 후반 대학에 들어가 아직 많은 것이 낯선 신입생의 눈으로 본 광주 사진전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끔찍한 참상도 놀라웠지만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작은 나라 한쪽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있고 학창시절엔 별이 빛나는 밤에나 2시의 데이트 등 라디오를 듣고 자랐는데 이런 사실을 왜 이때까지 몰랐는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폭력이 적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군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아주 경악스러웠고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아가기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광주에 대한 작품들은 찾아보기도 하지만 광주에서 죽어간 분들에 대해서만 아파했지 남은 자들이 갖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남은 자들의 고통이 깊이 있으면서도 서정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이것이 작품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책을 덮고 서성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델의 목소리로 Someone Like You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감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의 장마다 초점 인물을 달리하는 방식을 통해 광주에서 희생된 자, 살아남은 자들 각각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로 작가가 이 소설을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 조사를 했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악몽을 꿀 정도로 아파했던 이야기가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각 장마다 서술자도 초점화된 인물도 다르지만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소년이 온다에서의 소년인 동우라는 인물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어간 동우의 혼을 부르는 초혼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요. 김소월의 시 초혼에서 보여지듯 초혼은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각 장의 주인공들은 광주에서 죽어간 동우를 호명하며 동우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동우의 이야기인 1장을 감상하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1장은 이 소설의 제목인 소년이 온다의 소년인 동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우는 계엄군의 총에 맞은 친구를 찾으러 도청에 왔다가 잔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앳된 얼굴의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총에 맞는 걸 보면서도 옥상에서 쏘는 총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쳤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동우는 시위대와 계엄군을 보며 늘 진실에 대해 질문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이런 묘사를 통해 동우를 부끄러움을 알고 진실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우의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둥그런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동호의 질문에 수피하여고 3학년인 은숙은 권력과 나라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오랜 군사 독재 기간을 거치면서 권력과 나라를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진이 교실마다 걸려있고 거기에 격리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라와 권력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나라는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권력은 한정된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민에 의해 부여된 게 아닐까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던 자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그 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을 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품 속 애국가와 태극기는 민주화를 위한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바로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동우는 광주에서 죽어간 순결한 영혼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우는 도청에 찾아와 여기 있다간 죽어 라는 작은 형에게 내가 뭘 했다고 죽어 여기서 잔일 거둔 것밖에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관은 광주가 간첩의 소행이었다는 식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죽음을 모독하고 짓밟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동우는 잔일 거둔 것밖에 없고 어떤 이념과 사상도 아직 없는 어린 중학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우는 이념과 무관한 순수한 시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계엄군의 빨갱이 프레임에 대한 반박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은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동우인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너라는 2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서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라며 나와 너를 구별하는 방식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용서받지 못할 대상은 이런 폭력을 자행한 계엄군과 국가 권력이겠지요.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에서의 나는 친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의 공포에 굴복하고 눈 감고 도망쳤던 부끄러운 나입니다. 이처럼 동우는 또한 부끄러움을 알고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이 어린 학생들은 모두 돌아가라는데도 불구하고 동우가 끝까지 도청에 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눈 감고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은 동우를 부끄러운 나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려는 너로 구별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 사나에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사수의 마지막 날 어린 학생과 여자들은 다 돌아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동우는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이를 본 진수는 동우에게 숨어 있다가 총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손들고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청이 진압된 뒤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던 어린 학생들에게 계엄군 장교는 시발 빨갱이들 항복이다 이거냐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총을 난사합니다. 항복하는 어린 학생들을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인 후 부끄러움도 없이 존나 영화 같지 않냐라는 장교의 모습은 인간 존재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우에게 끝까지 숨어 있다가 총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손들고 나오라고 그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장에서의 진수라는 인물은 동우의 죽음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동우의 죽어 있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수는 아직 뺨에 솜털이 나 있는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유난히 희고 갸냘프게 생긴 외모 때문인지 진압 후에 성적 고문을 당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굵은 개미들이 3시간 동안 김진수의 사타구니를 물게도 했고요. 그래서 김진수는 석방 뛴 뒤 거의 매일 밤 벌레와 관련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진수는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체념하고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혼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 결국 자살에 이릅니다. 그리고 진수의 유서 옆에 동호의 죽음 사진을 같이 놓고 떠납니다. 어쩌면 동호의 사진은 진수가 동호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어디 진수뿐이겠습니까? 예전 텔레비전에서 광주에서 남겨진 한 분이 먼저 희생된 분들에 대해 한 아픔을 갖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도청의 총탄 사진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노신사는 30년이 넘었는데도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한 도시 전체에서 자행된 그날의 끔찍한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찌 이를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진수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 인물들은 죄책감으로 또는 고문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결국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장에서 묘사된 계엄군의 폭력은 시민군의 생리적이고 본원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평범한 모나미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비틀고 비틀어서 진물이 나게 하고 거기에 다시 또 비트는 방식을 통해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눈동자를 움직이기만 해도 담뱃불로 눈꺼풀을 찢는 방식, 그리고 최소한의 음식을 시민군 둘이 나눠 먹게 하는 방식을 통해 허기와 배고픈 상태에서 시민군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본원적 욕망만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군이 이렇게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인간의 본원적 욕망을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이 얻으려는 것이 뭘까요? 실제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는 시민군을 보고 어린 영재라는 인물이 더듬더듬 말합니다. 이 부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했었잖아요. 김진수의 공허한 눈이 내 눈과 마주친 것은 그때였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아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결국 계엄군이 시민군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고문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비민주적인 것에 인간처럼 저항하지 말고 말 잘 듣는 짐승처럼 복종하기 바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독재 정권은 이성적이고 비판적 시선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인간보다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복종하는 짐승 같은 인간을 원할 테니까요. 이런 계엄군의 폭력적 탄압에 살아남은 시민군 나는 고문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이 손에 흉터를 들여다봅니다. 뼈가 드러났던 이 자리, 날마다 희끗한 진물을 뱉으며 썩어들어갔던 그 자리를 쓸어봅니다. 평범한 모나미 검정 볼펜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흙탕물처럼 시간이 나를 쓸어가길 기다립니다.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죽음의 기억이 진짜 죽음을 만나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장면이 바로 이 4장이었습니다. 이 장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나라는 인물에 대해 살아남은 시민군인 것만 독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그의 이름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작품은 밝히지 않습니다.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통해 작품은 나라는 인물을 구체적인 나이면서 살아남은 시민군 모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고문의 폭력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서서히 나락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파했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4장을 읽으며 고문과 폭력이 갖는 위험성은 이렇게 평생의 흔적처럼 트라우마를 남기고 이런 트라우마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모나미 볼펜은 대한민국 국민 90%가 사용할 만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시민군은 일상의 모나미 볼펜을 볼 때마다 고문의 고통을 떠올려야 했고 이는 이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망가뜨렸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대학가요제 수상곡이죠. 드라마 5월의 청춘의 주제이기도 한 연극이 끝난 후 샤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5장 밤의 눈동자에서 주인공 선주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집니다. 미싱사였던 선주는 헌혈을 하러 갔다가 손이 부족한 시위대를 돕다가 도청에 남은 인물입니다. 광주항쟁을 기록하는 역할로 나오는 한 인물이 선주에게 광주에 대해 기억해달라고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주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짓이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라며 여성 시민군에게 가한 계엄군의 폭력을 말합니다. 선주는 끝내 5월의 그날에 대해 증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주에게 증언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에 되살리는 것과 같이 힘든 것이니까요. 선주에게 가해진 이런 고문의 트라우마는 선주로 하여금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하고 자신의 몸을 증오하는 그런 상황에 될 만큼 선주의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광주 이후 선주는 여성적 모습이 아닌 짧게 치켜 깎은 머리에 청바지에 긴 셔츠를 입은 중성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자궁은 가장 여성적이며 가장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내밀한 곳입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여성의 성을 추행하는 방식을 통해 선주로 하여금 여성으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따뜻한 남성의 시선조차 거부하고 부서뜨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여성인 선주에게 가해진 성적 수치심은 선주로 하여금 성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엄성을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남자 시민군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아픔과는 다른 아픔을 줍니다. 이렇게 작가는 각 장마다 여성 화자, 남성 화자, 광주에서 희생된 가족 등으로 초점을 달리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광주의 아픔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군의 폭력은 살아남은 시민군들에게 왜 죽음보다 더한 트라우마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걸까요?
이는 계엄군의 폭력이 시민군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자기 모멸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을 김진수의 대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 김진수는 술에 취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단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단 걸 증명한 거야. 인간의 영혼은 유리로 만든 거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꼬투리도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유리의 생채기가 나면 쉽게 깨지게 되니까요. 계엄군의 폭력은 시민군의 영혼을 생채기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부숴버렸고,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파괴된 존엄성 때문에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좌절하고 평생을 아파했던 것은 아닐까요? 작품에서 동우는 진수에게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지만 선주에게는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광주 항쟁 이후 선주는 자살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광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우와 어린 학생들의 시신이 일자로 누워있는 사진을 봅니다. 이때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을 받느라 동우의 죽음을 몰랐던 선주가 처음으로 동우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선주가 느낀 고통과 분노를 작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도청 앞마당에 모로 누워 있었어. 총격의 반동으로 팔다리가 엇갈려 길게 뻗어가 있었어. 옆구리가 뒤틀린 그 자세가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었어. 숨을 쉴 수 없었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 여름에 넌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내 몸은 땅속에서 맹렬하게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내가 날 살렸어. 삽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이런 점에서 동호의 존재는 비민주적인 것에,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시점이 동호인 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1인칭 시점이 아닌 2인칭 너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 전체에서 너로 호명되는 인물은 오직 동호뿐입니다. 작품은 이렇게 작품 전체에 너라는 동호를 깔아놓고 동호라는 소년이 광주에서 어떤 상징성을 띠는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동호는 아직 어린 순수한 존재였고 진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였고 김진수의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이 동호를 죽게 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인물이며 선주에서 보여지듯 독재 권력에 저항하며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인물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마른 잎 다시 자라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2장에서 동호는 동호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살아남은 은숙이로 하여금 삶을 죽음도 삶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아픔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특히 눈송이라는 연극을 통해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함을 복원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광주에 대해 쓴 희곡에 대해 검열과에서는 출판 금지의 표시로 모든 희곡 내용을 잉크에 담근 롤러로 페이지 전체를 검게 지워놓습니다. 결국 희곡 출판도 안 되고 연극 상황도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연극 배우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무언극으로 연극을 올립니다. 하지만 무언극은 관객으로 하여금 뚫어져라 배우의 입모양에 집중하며 연극에 몰입하게 도와주는 효과를 내는데요. 거기에 출판사에서 희곡 교정을 본 은숙은 배우의 입모양만으로도 배우가 말하는 것을 또렷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연극의 한 대사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숭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광주 항쟁 이후 독재 권력은 이를 간첩의 소행이라고 하며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을 폭도로 몰았죠. 광주 항쟁에서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친 분들이 무려 5천여 명이라고 하니 그 끔찍함이 전쟁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예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상황을 연극은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 언론은 침묵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상은 다시 돌아갔고 이를 작품에선 물줄기가 번쩍이고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다라는 상징성을 통해 표현합니다. 분수는 보통 축제나 기쁨 등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5월 광주에서 폭력과 희생이 있은 뒤 6월에 바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도청 분수대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당시 고3이었던 은숙은 도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에 도청 직원은 물이 나오는 분수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고 이제 공부를 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주는 잊혀질 수 없는, 아니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작품에서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사원은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는 광주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광주항쟁 이후 대학가에서는 독재 치하에서도 이에 대한 연극이 계속 상연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5월의 청춘, 화양연화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재구성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광주를 기억하기 위한 수많은 연극과 노래와 사진전과 영화와 드라마처럼 이 소설 소년이 온다 또한 광주를 기억하기 위한 투쟁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드래곤의 목소리로 삐딱하게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1979년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필두로 한 군인들은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죠. 얼마 전 나온 서울의 봄이란 영화는 계엄군의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였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민들 시위가 전국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5월 18일에는 서울에서 10만여 명이 모여 시위를 했다고 하죠. 이어 광주에서도 5월 18일에 계엄령 철폐를 주장하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해 10만여 명의 광주 금란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시민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계엄군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먼저 광주 시민들은 시위대에 공감과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줍니다.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병원 앞에 끝없이 서 있고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고요. 작품에서도 도청에서 왔다고 하면 관도, 시신을 감쌀 천도, 헐값에 주거나 그냥 주기도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가 느꼈던 숭고한 감정을 사장에서 나라는 인물의 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댈 것 같은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압니까? 인간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희를.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자신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마지막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을 작가는 양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것이라는 말로 보여주는데요. 저는 아직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양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병이 되어 외적에 맞서 싸웠던 힘도,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용기도, 4.19 민주화 운동에서 5.18 광주에서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그 진실에 외면할 수 없었던 양심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소설은 2017년 이탈리아판 인간의 행위라는 말로 이탈리아에서 번역 출간되고 이탈리아 문학상 말라파르테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수상소감에서 작가 한강은 존엄과 폭력이 공존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가 광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게 아니고 단지 내 감각과 존재와 육신을 광주 민주항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들의 가족에게 빌려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품 마지막 에필로그를 보면 작가는 광주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보고 광주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역사적 장소를 실제 찾아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아마도 잘못된 글쓰기로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간절함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작품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적 상상이 아닌 철저한 고증을 거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적 기록에 작가는 비유와 상징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한 시적인 문체를 통해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5월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진자리에 쌀이꽃이 피고 아카시아도 한청이더군요. 하지만 우리 근현대에서 5월은 가장 아프고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5월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희생의 디딤돌이 되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광주항쟁 이후 대학가에서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재구성되었고 이런 저항은 1987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대되어 발전합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적인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광주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민주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87년 전국적인 시위의 군부 독재는 대통령 간접 선거제에서 직선제로 한 발 물러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화가 우리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런 민주화가 한류의 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5월은 아름답고 슬프고 그래서 찬란한 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주의 목소리로 1000개의 바람이 되어 들으며 이 시간 끝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